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견에서 어떤 부분 제일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이 의원님? 아무래도 뭐 이제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인적 쇄신과 관련된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정윤회 씨 관련된 질문에서 뭐 하여튼 그게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예상하셨던 답변이었나요? 글쎄 뭐 하여튼 이 회담 전체로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네 가지 단어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 있기 전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전망들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수위의 답을 내놓을 것인가. 좀 더 특히 이제 9일 날 지난 9일 날 김영한 민정수석이 뭐 항명하면서 사표를 낸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흐름이 예전보다는 좀 더 어떤 뭐 강한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인적 쇄신에서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답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뭐 답변이 일단 나왔습니다. 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들어봤지만 일단 전폭적인 신뢰를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사의를 여러 번 밝히셨지만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할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라도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안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뭐 제가 본 뉘앙스는 일단 좀 교체를 하되 당장 이렇게 어떤 여론에 밀려서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어떤 신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기춘 실장이 뭐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또 본인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대통령이 뭔가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3명의 비서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청와대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단계에서 일단은 김기춘 실장의 어떤 거취 문제도 결정하겠다. 그래서 당초에 이야기했던 뭐 일단 1월 달에 기자회견하고 어떤 특정한 시점에 가서 이제 청와대 개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일 거라고 그러니까 시점이 2월쯤? 일단 뭐 2월 달에 이제 2월 국회가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 개편이라는 게 얼마나 속도를 낼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빨리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많이 계류가 돼 있고 청와대 정비를 빨리 좀 이루어야지만이 대통령을 강조하셨던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한 좀 것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데 만약 그것 자체도 늦어지면 굉장히 좀 특히 야당의 전당대회가 2월 8일 끝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뭔가 청와대 개편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견할 때 그 김기춘 실장 표정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그 인간적으로는 약간 그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안면 근육이 이렇게 좀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피로해 보이는 그런 저는 모습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진짜 잡고 싶더라도 설령 그렇더라도 계속 잡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 그런 말이 아마 그런 심정이 그 대통령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김기춘 실장에 대한 그 박근혜 대통령 의존도 이것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일 자체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이제 김기춘 실장이 빠질 경우에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인물 그것이 과연 김기춘 실장만큼의 장악력과 또 어떤 정치적 비중 뭐 이런 가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추고 싶을 거고 또 김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김 입장에서도 좀 뭔가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됐죠. 이제 김영환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하는 그런 취지에 그렇지만 뭐 그래도 국회에 나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명은 아닌 것 같다. 좀 의외더라고요. 굉장히 좀 저는 그 답변이 의아스러웠는데 그렇다면 과연 항명이 뭔가 그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야당이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로 해서 그 일단 민정수석을 나오라고 했고 또 비서실장이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나오라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못 나가겠다 하면 사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항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뭐 오늘 또 대통령 전반적으로 이제 공직기강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공직사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김영환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는 앞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나갔어야 됐냐 하는 거는 그냥 어려진 이야기고 앞부분에 김영환 수석에 대한 자신의 입장, 즉 정치권에
정치권에서 이 사람을 부르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의도다. 정치 공세라는 네, 공세다. 이런 어떤 뉘앙스들이 예. 강하게 일단 품겨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청와대 그 인적쇄신 얘기들을 하다가 그 청와대 조직 개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특보단 얘기를 했고요. 네. 특보단 그건 어떤 그 배경이라고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특보단이라는 게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고요. 예.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예. 예전 정권 때 다 특보단에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네네. 특보가. 이게 특보단이 항상 그 어떤 이 운영을 되오다가 이게 예.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수석이 있으면 그 수석이 전임 수석이 한다든지 그 전문가들이 특보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 특보 그러니까 수석과 특보와의 관계 자체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특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게 예. 크게 많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특보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가? 네. 저는 일단 당의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친박계들이 지난번 그 12월 19일 날 회동을 했고 그때 이제 정무수석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을 어떻게 해달라? 정무수석을 신설해달라. 그래서 어떤 당청 간에 좀 정무장관? 정무장관을 예, 예. 네, 정무장관을 둬서 당청 간의 어떤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예. 어차피 이제 특보단을 임명하면 주로 친박 인사들 중심으로 이제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박 인사들의 어떤 청와대 관계 예. 또 어떤 뭐 하나의 명함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특보단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예. 기존 수석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석실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보단이 옥상옥으로 생겨버리면 그렇게 일의 효율이 있지 않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참모진 역할은 수석들이 계속 하고 그리고 특보단은 그러니까 뭐 정무장관 같은 그런 비슷한 그 당과의 관계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좀 정무 감각도 지금 그게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그렇죠.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9명, 10명 뭐 이렇게 숫자가 되다 보니까 예. 실제적인 어떤 일관계에서 뭐 성과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냥 명함 만들어주는 것 예. 그리고 뭐 이런 옥상옥 이런 단점들이 더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예. 과거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그때 그 박지원 네네. 그 전 비서실장이 실장 되기 전에 특보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 여론은 박지원 그 특보가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데 실장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석은 전에 했었고 그러니까 특보라는 직함을 만들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어부지리 또는 고육지책 그런 속격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특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김기주 실장이 나가신다고 할 때 예. 김기주 실장이 어떤 특보라는 형태로 또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면 예. 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수석이나 또 비서실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특보라는 사람 분들이 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분들이 일단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친박의 재선 3선 의원들이 만약에 특보를 한다면 예. 이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 수석과의 관계 굉장히 참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초반에는 초반 질의응답 때는 뭐 처음에 이제 센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좀 긴장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뒷부분으로 가서 조금씩 이제 풀리고 하고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중간중간 그 농담한 부분 아까 친박계 언제 떼내야 하느냐라는 것도 있었고요. 몇 분까지가 있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옷도 빨간색 옷이 그게 경제 활성화를 그렇죠.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분홍색을 입고 나오셨죠. 예. 그리고 올해는 빨간색으로 나왔고 예. 또 시간도 당초 저희들이 15분 정도로 모두 발언 하실 줄 모두 알았는데 25분 정도 하셨고요. 예. 지난해보다도 모두 발언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기자회견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요. 자, 저 빨간색 옷이 그래서 대통령 본인도 투자 활성화복이다라고 한번 농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빨간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경제 얘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기자들은 다른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자, 아까 그 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뭐 친박 그 만찬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지금도 자꾸 친박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좀 이걸 언제 떼어내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면 보고를 더 늘리라. 사실 옛날에는 대면 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 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청와대 출입하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라는 건 뭐에 대해서 지금
근데 이제 대면 보고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그걸 모르냐 뭐 이런 뜻이겠죠. 예. 이제 그동안 내가 장관들하고도 다 대면 보고 했는데 당신들 그거 모르면 자꾸 나한테 왜 대면 보고 하라고 하느냐. 예. 뭐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 장관들이 대면 보고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하고 이게 싶은 뭐 거죠, 대부분. 지금 특히 이제 김영한 어문의 그 이제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도 그동안 재임 중에 거의 뭐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장관들 개별적으로 뵈면 대통령하고 대면 보고를 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뭐 장관들한테 농담처럼 뭐 대면 보고 원하세요 했지만 오늘 전체의 뉘앙스를 보면 대면 보고가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다. 예.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필요하면 전화로 하면 되지 왜 대면 보고를 하느냐. 아직까지 그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대통령이 아주 그 깔끔하게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뭐 염두에 두셨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 정호원 총리가 공식 요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대면 보고를 좀 늘려나가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뭐 대면 보고 숫자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제가 좀 들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그 바보 같은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 한번 그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지칭을 하는 것인지 좀 어떤 뉘앙스였는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그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여기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선 자기 영리를 위해서 지금 이간질 시킨 사람이 한 명 나오고요. 한 부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또 관계없는 사람, 이 두 명의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자, 첫 번째 우선 자기 영리를 위해서 이간질 시키려고 한 사람.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뭐 조홍천 비서관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네. 중간에서 뭐 문건을 만들고 전달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기 영향력을 높이려고 한 것 같다. 뭐 그런 어떤 취지로 해서 아마 조홍천 비서관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확신을 갖고 네, 있었던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간질하려고 했다. 그 관계없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이제 박지만 씨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뭐 정윤회 씨 그룹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옆에서 계속 정보를 양산했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양산했던 분들 뭐 이번 검찰 수사에서 보면은 뭐 쓸데없는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흘려서 하는 뭐 그런 분들 좀 겨냥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계 없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한쪽은 아마 박지만 씨를 그렇죠. 네. 등을 지칭한 것이고 한쪽은 뭐 정윤회 씨나 또는 뭐 3인방도 포함될 수 있겠고 사람들이 이간질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건 누구한테 뭐 여쭤요? 동생이 박지만 씨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뭐 박지만 씨가 일단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미행설도 나오고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것에 대해서 누나로서 하여튼 따끔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예. 휘둘리지 마라. 예. 그걸 아마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문면 전체를 보면은 여기에 다 휘말렸다고 했으니까 우리 언론이라든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다 휘말렸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 사회 전체도 이런 일에 앞으로는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어조. 네, 글쎄 그런 어조인데 같고요. 사실은 이게 뭐 휘말리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문건이 양산되고 퍼뜨려지고 사실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 문건이 뭐 번지면서 사실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많았습니다. 그걸 뭐 일반 애들 개인이라기보다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없었던 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문건의 진위 여부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청와대는 그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한 말씀도 없이 어떤 비서실의 어떤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데에서는 계속 그것을 유포시킨 사람만의 문제 이렇게 국한했다는 것은 지금 이 대통령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비서실은 문제가 없다. 그 울린 사람들만 문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를 한쪽 면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요. 이게 그 내용 자체 하나하나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이나 또는 그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이 과거보다 좀 좋아졌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요. 네네. 저도 아까 그 100분 동안을 쭉 봤는데요. 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그런 노력들 좀 변화하려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엿보였다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국정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하고 특히 대통령에게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대통령 전체 임기를 봤을 때 올해 뭔가 이뤄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시기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 뭐 소통의 문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대면 보고 문제라든지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타협하라는 자세보다는 일단은 자기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내려는. 예전에 대통령이 보시면 이 사립학교법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세종시 문제라든지 그런 거 생길 때마다 굉장히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원칙적으로 끝까지 지켜내고 이제 그런 어떤 정치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회담 자체도 여러 가지 어떤 외부에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 개편돼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일단 내가 이뤄낼 수 있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부분들 메시지를 좀 분명히 한 그런 회견이 아닌가 일단 보여집니다. 예. 올해는 중요한 해고 그래서 일단 내 방식대로 가겠다. 정면 네. 돌파하겠다. 아까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이 회견장 앉아있는 그 상징적으로 청와대가 아마 그전에는 이렇게 일렬로 그 뒤쪽에 이렇게 앉아 네네. 있었는데 테이블도 놓고 이렇게 둘러싸서 앉은 그런 모습에서 아마 상징적으로 그런 좀 더 소통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일문일답이 오가는 그리고 기자들 질문도 완전한 문안 형태로 조율이 안 되고 그냥 그 기자들끼리 주제를 정했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과거보다 그래도 좀 더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보면은 질문 수도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인가요? 11가지 됐는데 예. 이번에 15가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미리 질문지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주지 않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해서 즉석에서 아주 충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 보면 일단 충분히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중간중간에 어떤 조금 이제 부드러운 모습이라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예. 여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의 수위도 뭐 작년 재작년보다 좀 높은 게 아닌가 좀 높아졌다고 봐야죠. 일단 예. 뭐 특히 이제 이 작년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청와대 기자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거든요. 이 대통령이 다 중계되는데 일부에서 왜 이렇게 질문을 좀 약하게 하느냐 예, 이런 예. 데 대한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기자들이 아주 질문을 굉장히 세게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 하는 거 쉽진 않죠. 쉽지 않죠. 예. 이게 중계가 되고 또 어떤 회사를 대표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앞에서 좀 껄끄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직설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참 질문자 쪽에 굉장히 인터뷰하는 힘듭니다. 것도요. 앵커가 인터뷰하는 것도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일 때, 근데 뭐 전화로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고 바로 여기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직설적인 질문을 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저도 2002년에 저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뭐 그때 예민한 질문은 아니었고 교육계에 대한 것이었는데도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때 10년 차 기자쯤이었는데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면이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이게 메시지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어떤 말의 수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느끼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예를 전화나 문자로 하는 건 다르다는 게 결국 대면을 해야지만이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구나, 예. 느낌이 이렇구나, 그걸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회견을 통해서 보면 대통령이 참 1년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좀 더 숫자를 늘리면 대통령이 저를 생각하는 것과 또 대통령이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할 때 그게 국민들이 받으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좀 늘려가면 좀 오해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뭐 설령 그 자기 원칙대로 본인 원칙대로 또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저렇게 하려나 보다라고 그냥 느끼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자, 이것도 좀 대통령께서 우리 박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통령들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좀 이렇게 기자들 질문을 받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하는 기술도 늘어나시고 예. 또 공감대도 늘어날 것이라 일단 보입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이 어쨌건 집권 3년차 제일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대통령들마다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승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5년이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네. 저때가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네. 대통령 구속시키고 그렇죠. 뭐 그랬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게 그러니까 2005년인가요? 5년도. 2005년이죠. 그때
궁지에 몰렸었는데 여러 가지 재보선 14대 0으로 참패하고 그랬었는데 9월에 한나라당과 대연정하자라고 깜짝 제안을 하면서 조입하구를 찾으려고 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저때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는데 여러 가지가 지방선거 결과도 안 좋았었고 했는데 공정사회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새롭게 도입하려 하려고 했었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3년 차에 내놓을 수 있는 승부수는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개혁, 이제 4대 구조개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일단 4대 개혁을 일단 하셨기 때문에 그 4대 개혁을 하여튼 뭔가 성과를 내려고 중점적으로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3년 차라는 게 5년 단임제 대통령의 3년 차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면서 또 권력이 그만큼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잘못 보내면 정말 이 임기 나머지 남은 2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특히 경제 분야에 걸쳐서 4대 개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공공 개혁 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굉장히 힘있게 추진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3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대 일이고요. 또 다른 어떤 분 좀 보시죠. 자, 다른 대통령 임기 때 있었던 일 보여주시죠. 이때 그 열린우리당이 참패했을 때, 그때 저 신기남 당의장이었나요? 그때 그 당시에 뭐 표정이 지금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말고 다른 대통령 때 화면들도 있죠. 저 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때 대표였군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그래서 연정 얘기가 저때 나왔었던 거군요. 네, 참 옛날 생각들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저게 아주 폭발적이었죠. 폭발력이 있었죠. 2002년 6.15 때. 2000년 6.15 정상회담. 그런데 제 기억엔 아마 저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의약분업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또 홍역을 얼마 못 가고 홍역을 치렀었던 그러다가 그 나중에 가면서 몇 달 지나서 노벨상 받으면서 좀 더 돌파했었던 때고요. 자, 의약분업 때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김영삼 대통령 때는 없나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정현중, 진승현 게이트 그때 뭐 그런 사건들이 나면서 이제 온로비 아마 사건, 온로비는 김태정 검찰총장 1999년이었죠. 저 2년 차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뭐 특별히 오늘 더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네, 하여튼 이번 그 계기로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그 여론에서 요구해왔던 그에 대한 대통령이 답변을 내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전망이 어두운 것은 일단 뭐 야당에서도 아마 강력히 반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아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물 내놓았다는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이 좀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이제 잘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힐 것이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